정치권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핵심 키워드 첫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세 번째 도전을 선언합니다.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삼수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철수할까요? 안주할까요? 그게 항상 그 안철수 대표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예. 것이 철수라는 그런 별명인데, 일단 2012년에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해서 본선에 출마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마지막 판에 접었죠. 그리고 지난 선거 2017년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21.31% 예. 비교적 높은 표를 받아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그 출마를 하되 완주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는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은 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완주를 하더라도 야권 단일화를 해서 포기를 할 것이다. 아니면은 제3지대에서 완주를 할 것이다. 뭐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안철수 대표가 완주하지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측의 주장은 뭐냐면은 예. 그동안 정권 교체를 이야기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한 번에 말을 바꾸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완주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난번 대선 경우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쓴 선거 비용이 460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20%를 받았으니까 다 전액 돌려받았죠. 우리 선거법에 15%를 넘으면은 득표를 받으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10%를 넘으면 50%를 돌려받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의 득표율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낮게는 2%, 3%, 높게는 7% 정도 나오거든요. 대선전이 본격화되더라도 사실 10%를 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부채 덫에 쌓일 가능성도 있고, 또 안철수라는 우리 정치에서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예. 그 야권 단일화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예.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대선은 초박빙이 예상되기 때문에 작은 그 표수라도 더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이럴 것 같습니다. 진작에 이럴 줄 알았으면 당을 합칠 걸 후회하고 그렇습니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대선판이 좀 복잡해진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양자 구도로 진행이 된다면 51대 49 아주 치열한 그 접전이 될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일단 등판이 기정사실화된 상태고, 일단 안철수 후보도 등판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4자 구도, 여기에 김동연 후보까지 합치면 5자 구도로 시작은 될 겁니다. 예. 이것이 막판에 4자로 좁혀질지 또 3자로 좁혀질지는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중도층을 그래도 좀 대표하지 않습니까? 예. 표를 중간에 있는 중도층의 표를 잠식한다는 점에서 안철수 대표가 완주한다라면은 굉장하게 아주 치열한 접전에서는 예. 불리한 요인인 건 사실이죠. 근데 만약에 야권 단일화가 성사된다면은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개혁성, 나름대로 이런 그 개혁 확장성, 이런 것들을 표를 안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길이든 다 열려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지금 경선 막판으로 갈수록 상당히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대선 전국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는 꿔준표. 이게 표를 꿔줬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TV 토론에서 어제도 이 발표를 했던데, 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서 홍준표 후보의 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반영된 꿔준표다. 역선택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자신을 겨냥해서 398 후보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예. 398 후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4대 여론조사 기관의 전국 지표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는 3%, 예. 그리고 30대에서는 9%, 40대에서는 8%를 받은 것을 비꼬아서 398 후보다라고
중도 확장성이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해서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서 꼬준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민주당 지지자와 호남 지지자들이 지금 홍준표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대선 본선에서는 결국 민주당 표로 갈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말하는 중도 확장층은 지금 그 유령가두 같은 거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표를 꿔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건데 결국은 두 후보 모두 내가 돼야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공약 같은 것을 던지고 있는데 내가 되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사면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있어요. 지금 홍준표 대표의 가장 약점은 여론조사를 보면 민심에서 다소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은 하지만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아주 뒤지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러기 당심이라는 것은 물론 최근에 새롭게 합류된 신규 당원들이 많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당원 표심을 누리려면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을 하면서 전통적인 당원들의 표심을 잡겠다. 근데 뭐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나요, 저런 말? 이런 표심, 이런 발언이 중도 확장에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지금 당면한 것은 50% 당심을 차지하는 당심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신이 대표 있을 때 출당한 것 이것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은 보수적인 당심에 호소하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두 후보 간의 공방이 상당히 치열했는데요. 두 후보의 공방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뭐 정치에 처음 신인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담아서 중도 확장하는 데 조금 더 나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윤 후보님 요즘 뭐 내가 참 언짢겠지만 398이라는 후보란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윤 후보는 398 후보다 내가 적임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홍 후보가 요즘 또 강조하는 게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의 무야홍 바람을 노무현 바람에 비유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무야홍이라는 것은 이제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라고 한 그것을 이제 줄여서 표현한 거고 그리고 자신을 2002년 대선 경선 민주당 경선이었죠. 노무현 바람에 그 비유를 하는데 노무현이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바람이 불어서 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자신을 지지하는 바람이 일고 있다. 그래서 노무현 바람하고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견 또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당시에 2002년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략적 선택의 본질은 뭐냐면은 호남 지지를 바탕으로 영남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지지자들의. 과연 국민의힘 2021년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전략적 선택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퀘스천 마치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노무현 바람이다 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좀 아니다. 좀 너무 무리하게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바람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두 후보가 최근엔 또 예능도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도 예능에 나와서 다음에 또 태어나면 대통령 할 거냐 또 부인과 결혼할 거냐 그랬더니 부인과 또 결혼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답변 잘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한민국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남편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부인하고 결혼한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좀 아무리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지나쳤다라는 그 무의미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연상되는 것이 뭐냐면은 2002년에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가 장인의 좌익 전력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인천 경선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그럼 그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제안을 버리란 말입니까? 예. 여러분이 대통령 자격 없다고 판단하시면 나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정면 돌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다가간 거죠.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금 이 TV 프로그램 자체는 이런 진정성 있게 접근한 것도 아니고요. 예.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담고 있는 좌익 논란과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측의 일가의 처가의 문제는 예. 어떻게 보면 개인 일가의 축적의 문제, 축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비교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는 있지만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윤석열 후보 측도 그 질문에는 예. 이런 대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입장이 아니었나라는 아무래도 생각이 이제 듭니다. 부인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고 윤 후보 측에서는 아무래도 또 여성 표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온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지금 이제 얼굴이 나흘 뒤면 결정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후보 얼굴이 누가 될지 결정이 되면 가장 행보가 주목되는 사람이 바로 김종인 전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인데 이런 얘기를 아예 못 박아서 했어요.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 전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관가하고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그만둘 당시에 예. 당원이 한 28만 명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 28만 명이라는 당원들이 책임 당원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새로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예. 이들의 성향이 어떻게 될지 지금 정확하게 누구도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층이 한 40대 이하가 40% 그리고 그 이상이 60% 비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당심에서는 좀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지만은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민심의 우위를 바탕으로 당심 차이를 좁히면은 의외의 결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본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후보와의 관계는 악연이 오래됐습니다.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구속될 당시에 또 검사가 홍준표 후보였고 홍준표 후보가 지난 총선에 당선됐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복당을 안 시켰었죠. 이런 악연은 남아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후보도 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뭐 천공도사만 본 줄 알았는데 도사가 나셨다 뭐 이렇게 약간 비꼬는 말을 하기도 그렇습니다. 했는데 홍 후보가 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행보가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에는 좀 망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선 정보 키워드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꿀단지가 아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재명 후보한테.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 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 때 한 차례 맞붙었지 않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됐고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문제 가지고 또 장에서 설전을 벌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한 100만 원은 돼야 된다. 지금까지 한 50만 원 정도 지원했으니까 부족하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심상정 후보가 국민 세금은 꽃감 빼먹자는 꿀단지 아니다. 지금 여당 후보는 위로 말할 때가 아니라 책임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의료라든가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맞장을 이렇게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원금 추가로 주자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보유세 주장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장동 이슈가 덮였다. 그걸 노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의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부동산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수그러들었지만 음식점 총량제도 한번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거론하면서 대장동에 자신에 쏟아진 관심을 이렇게 돌리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동산 민식이 워낙 아직도 민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쏟아지는
대장동 문제의 책임론 이것은 아직까지도 만만치 않게 쉽게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들었을 것 같은데 단일화 관련해서 이거는 역사적 시효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완주를 하느냐 그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완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정의당이 지난 대선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는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상당히 개혁을 이끌어간 개혁적인 성향을 이끌어간 그 면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노회찬 전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당 대표가 성비리로 또 물러나고 이런 상당히 위기 당내 문제도 있었다는 예. 거죠.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의석은 확대됐지만은 정의당 몫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앙금도 남아 있고 했기 때문에 진보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에 심상정 의원이 후보가 안주는 저는 정의당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이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완주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번 대선의 구도를 전략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정치는 솔직히 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막판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선언을 하면 심상정 후보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한 번만 그 출마를 했고 2007년에는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고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 등록을 포기를 했었죠. 예. 야권 단일화를 합류한 예. 경험이 한 번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전체 구도보다는 오히려 정의당으로의 생존 가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것이 정의당이 만약에 여기서 심상정 후보가 완주를 못한다면은 과연 우리 그 정치에서 진보 정당의 존립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의심들이 많이 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상정 후보의 완주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정치권 대선 전국 키워드로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